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 있고요. 양승훈입니다. 네. 오늘은 옆에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구조조정 중인 이제 산업도시 거제가 던지는 질문, 제 책에 다루는 내용은 다 그것이니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네, 저는 제가 원래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개를 막 만들다가 갑자기 영어판이 껴 들어갔습니다. 네. 저기 옆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저거는 제가 회사 조선소에 다녔다는 인증샷입니다. 네. 그래서 전날에는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데 왜 상태가 좋지 않냐면 저게 2016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날까지 다니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는 그 기분 문제도 있지만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술을 먹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31일을 마셨더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사진입니다. 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직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실은. 전 학부에서 정치학 공부를 했고요. 그때 국회 많이 왔습니다. 정치외교학과 다니면 많이 가는 데가 청와대 매년 가고요. 국회 매년 가고, 그 다음 DMZ 이런 데 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답사를 꼭 그렇게 가거든요. 이제 뻔하거든요. 가야 될 곳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가지고 오다가 여기 저 한 10년 만에 국회 이제 놀러 왔습니다. 하여튼 정치학 공부했고요. 석사 공부를 좀 이상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하고 이제 관찰하고 말 걸고 네. 마이크가 많으니까 저 무슨 기자회견 하는 것 같네요. 되게 좋습니다. 네. 저 기자회견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화인류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통은 이제 구경하고 관찰하는 일입니다. 관찰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는 글을 저희 에스노그래피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문화기술지 혹은 민속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거를 좀 연습하다가 너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회사나 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재벌은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글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써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계기가 돼가지고 좀 이런 이제 글들을 쓰게 됐고 또 책이 됐네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여러 부서를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원래 인사팀에 있었고요. 인사팀에 있다가 누가 폭로를 했습니다. 무슨 폭로를 했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칼럼이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경향신문에 요즘에도 그 코너가 비슷한 이름으로 있는데 2030 콘서트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2010년쯤에는 거기에 좀 글을 썼던 게 탄로가 나가지고 사내신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내신문 뭐 하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대노조 선전전을 하는 매체입니다. 노조를 때려잡는 거는 이제 옛날에 좀 무식한 방법이기 때문에 순치를 시켜야 되므로 이제 회사에 좋은 일이 있고, 이게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회사에 좋은 일은 있지만 회사는 어렵다고 해야 됩니다. 왜 어렵냐면 그래야지 임금단체 협상에서 이제 회사가 이제 임금을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취재하려면 이제 노동자들 많이 만나야 되고, 엔지니어도 만나야 되고, 가끔은 해외 딱 2번 따라가 봤는데요. 수주할 때 한번 따라가고, 사진 찍는 거 한번 보고, 그런 것도 하면서 했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타이핑이 빠르다고 사장님 스피치 라이팅도 해보고, 사장님 간담회 하시면은 속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책이 좀 되는 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마지막에 또 들을 일이 많았는데, 그 전략기획하는 쪽에 이제 저희는 전략혁신 담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혁신 업무를 했습니다. 혁신 업무는 이름은 거창한데요. 저희 혁신하면 뭔가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조업체에서의 혁신이라는 거는 말 안 듣는 부서들 다 모아다가 이제 숙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탑재에서 누구 와, 그다음 전장에서 누구 와,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카운트파트인 설계 엔지니어들이 옵니다. 엔지니어들이 오고 그다음 자재를 조달하는 이제 조달팀의 그 카운트파트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얘기 들어봅니다. 일단 들어보고 여기서는 설계가 안 해줘서 이렇다라고 생산해서 말하고요. 또 설계에서는 우리 보러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고 조달에서는 자재가 안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세요 종류의 이제 회의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하고 맨날 정리해서 또 그것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졌고 회사를 나오고서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 관심사는 산업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산업 정책이란 말이 너무 구닥다리 같아서 뭐 혁신 연구 이런 말로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혁신에 저는 관심이 많고 혁신에 관심이 많은데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도 관심이 많지만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혹은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정책을 어떻게 기한할 수 있을까? 뭐 이건 제 관심사에서 예전 같으면 그 진보 성향에 있는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산업사회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산업사회학은 대부분 했던 게 뭐냐면 생산과정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생산과정 연구의 핵심 뭐냐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뭐 두 가지 종류의 착취가 있는데 착취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업장을 짜내냐 이런 거였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거보다는 대학 나와서 공대 나온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엔지니어들 뭐 그런 일들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강래 선생님의 팬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 책입니다. 오늘 이 책 들고 오신 분들 많은데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1월 달에 나왔는데 뭐 세일즈는 생각보다 처음에 제 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황이 대단해가지고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뭐 집회를 왜 했냐 그러면 조선업이 좋았으면 제가 여기 올 일이 없었습니다. 월급 많이 받아야죠. 연봉 괜찮았고요. 그 2012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임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제일 많이 주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줘요. 삼성전자 더 많이 주는데 PSPI 이런 거를 이제 빼고 항상 밖에다가 보도자료를 내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데 뭐 그 다음쯤에 대우조선해양이 하여튼 돈을 많이 주던 회사였는데 문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이제 대우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대우조선이 하여튼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저 그 현장에서 딱 마침 그 상황을 접했고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기록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책을 쓰게 된 게 있고요. 여기 보면 혹시 여기 기자분 와 계신 것 같은데 거제도 취재 가시면 꼭 가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 두목이숙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공채사원들 숙소예요. 독신자들. 거기서 사진 찍으세요. 거기가 아내가 제일 잘 나옵니다. 거기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FLNG인데요. FLNG는 뭐냐면 LNG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에 떠 있는 이제 LNG 공장인데 왜 이걸 해놨냐면 이거의 원래 선가는 한 6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짓기 위해서 든 돈은 1조 2천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들어갔죠. 뭐 이제 조선업의 어려움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옆에는 이제 야드입니다. 조선소 어떻게 생겼는지 뭐 궁금하시면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드가 굉장히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근데 뭐 야드가 흔들렸다 꼭 쓰고 싶은 건 아니고 좀 조선업이 어려워졌다에 대해서 모두 공감할 수 있지만 저 사실은 회사 다닐 때 기자님들에 대해서 기모모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 때는 꼭 어딜 가냐면 돈을 잘 벌 때나 못 벌 때나 어딜 가냐면 거기 유흥주점 있는 데를 가서 사진을 꼭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불 꺼지지 않는 옥포 뭐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뭐 아니면 울산이면 울산 동구의 방어진이면 그 앞에 뭐 불 꺼지지 않는 방어진의 유흥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회사 좀 어려워지면 불 꺼진 옥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그러니까 저간에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흥청망청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거기가 불 꺼지. 그러니까 이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돈만 생기면 그냥 그러고 노는 약간 저급한 인간처럼 묘사하는 게 많고 실제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던 시기에 그런 방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일하는지에 대한 서사는 다 누락된 채 그런 방식으로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좀 분노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거제도 가서 느꼈던 어떤 일련의 충격은 아니고 좀 놀란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책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서울 살다 보면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작업복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그룹에 대한 뭐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면 꼭 정주영 회장이 잠바 입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작업복 잠바. 근데 이제 이 대우조선이 있는 거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퇴근해서도 저걸 입고 있고 집에서 자기 전까지 저걸 입습니다. 예. 그리고 저걸 입고 제가 입사한 지 3일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나이 아주 고령이셨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일군에 이제 작업복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15명이 전라도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다 작업복을 입고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 회사 이름 딱 박혀 있고 그거를 이제 그런 종류의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항상 제가 물어보면 우리 다 한 식구 아니냐라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구는 집에 있는 사람이 식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입이잖아요. 먹는 입이잖아요. 근데 새끼를 다 같이 회사 사람이랑 먹으면 회사 사람이 식구가 맞습니다. 다 영식이들이죠. 영식이들. 그러니까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체조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해서 12시가 되면 같이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6시에 퇴근하면 집에 그냥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좀 심심하죠. 그러니까 한 잔은 하는데 아까 말한 그 유흥업소랑 좀 다른 차원입니다. 하여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감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도시와 이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건 뭐 그 장승포 쪽에 사진을 하나 찍은 거고 옆에는 이게 좀 재밌는데 여기서 찌라시를 나눠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찌라시를 나눠주는데 찌라시를 누가 나눠주냐가 좀 그런데 누가 나눠줄까요? 저희 노동자들한테 출근한 노동자들한테 찌라시 비운 날 나눠주는 거예요. 노조. 예, 노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저거 부사장님하고 지금 전무님하고 상무님들이 지금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사장이든 전무든 사장이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앞에 나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이 노동자들의 공동체고 여기서는 그 평등주의도 있는 거고 네가 뭔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조할 때는 뭐 사장은 체조 안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장부터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같이 체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깰 수 없는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제 질문은 이 가족 이제 같이 먹는 식구로서의 가족, 물론 이제 그들의 피부치 가족도 있겠지만 이 가족이란 거에 대해서 이 중공업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치자. 그럼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서울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업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제 책이 몇 페이지예요? 제가 끝에 몇 페이지인가요? 책 혹 갖고 계신 분? 예, 원래는 한 37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예, 제가 소송을 피해서 많이 지웠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나와서 책을 썼을 때 문제는 잊어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잊어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다 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예민할 거가 좀 많은데요. 제가 엔지니어였으면 도면이 문제였을 텐데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노무관리 이런 게 자꾸 떠오릅니다. 예, 노무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자꾸 떠오르고 회사가 누구를 어떻게 회유했는지 뭐 예를 들면 대의원 선거가 제일 쟁점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금속노조에서는 이제 대의원을 장악해야 이제 회사가 이제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예, 뭐 대의원들 뭐 술로 담그죠. 뭐 그런 얘기를 되게 쓰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썼는데 예, 제가 다 쓰고서 사내 변호사가 친구가 이제 사내 변호사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갖고 이제 소송 한참 할 거 아니면은 빼자고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드러냈는데 어쨌든 중공업 가족입니다. 제 책의 제목은 중공업 가족인데 중공업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치 가족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세 가지 경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노무관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이제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식의 노무관리했죠. 예전에는 뭐 식칼 테러도 하고 뭐 크레인에 올라가면 막 싸우고 뭐 이런 종류의 그러한 이제 투쟁들이 많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의 통치를 하고 노무 관리를 이제 열심히 합니다. 술을 많이 먹이기도 하지만 뭐 가족도 관리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끈끈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노무 관리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는 또 1990년대에 그 노동사회학이나 산업사회학 공부하신 그 교수님들 많이 아시는데 기업문화 활동을 한국의 기업들은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우가족, 현대가족, 뭐 현대가족 이야기라는 책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족들 다 이제 피부치 가족 다 데리고서 전국 투어를 합니다. 4박 5일씩 직원들 다 데리고요. 패밀리 트레이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우 그룹사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니네 당신 남편이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당신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니까 이제 프라이드를 가져라, 애사심.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들도 많이 만들고요. 회사 사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많이 해갖고 또 그거가 하나의 이제 결속을 만든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사실은 민주노조 운동이 그 노동자 공동체를 만든 거 맞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동지적인 이 관계들이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고 그 세 가지 힘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결합돼서 저는 그거를 중공업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공업 가족은 함정이 많은 사실은 말입니다. 이따가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뭐 이제 써놨네요. 여기 다 써놨는데 뭐 이렇게 이런 그림 많이 이제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장님하고 이제 노조위원장하고 악수하는 사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노래패 출신입니다. 제가 노래패 출신인데요. 저희 노래패 이름이 어울림이었어요. 제가 근데 사측에 동원했습니다. 어울림 콘서트라는 걸 제가 기획했습니다. 회사에서. 어울림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뭐 가수들 불러가지고 옥포에 있는 그 이제 공연장에서 뭐 공연도 하고 가족들 많이 불러가지고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뭐 또 한편에는 이제 기업문화 활동, 노무 활동이 있으면 또 이제 사실은 민주노조 운동이 만든 거죠. 이렇게 중공업 가족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자, 혹시 여기서 어디가 대우고 어디가 삼성인지 맞추실 분 계실까요? 아시면은 제가 뭔가 이따가 술이라도 한 잔 잘 따라드리겠습니다. 네? 위에가 대우요? 왜요? 느낌적인 느낌. 일단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반대요? 밑에가 삼성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토바이가 못 들어갑니다. 야대. 대우는 그래 다 자전거 타고 갑니다. 삼성은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밑에는 삼성중공업이고 삼성중공업이야. 그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또 그냥 안타 버릇하면 또 안 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출근을 하세요. 이게 이 시간은 보통 이제 6시 40분에서 7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출근 시간은 몇 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규약 안에서의 법적인 근로 시작 시간은 몇 시일까요? 8시입니다. 근데 다 7시에 오세요. 왜냐면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밥 먹어야 되고 체조도 해야 되고 이거 출근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결혼도 시켜줍니다. 이 회사는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마음 결혼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통일교 느낌이 나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근데 하여튼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그렇게 많이. 사내 커플들 결혼시켜주는 결혼식입니다. 아니요, 회사가 주선한 분하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기업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도와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삼성은 조금 더 세련됩니다. 그래서 전 계열사,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끼리 매칭을 많이 하는데 대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지역에서 좋은 교수들을 찾아다가 매칭을 합니다. 누가 주선을 해줘요? 저건 노무 팀에서 합니다. 노사관계 팀에서 합니다. 네. 진짜 교당에서 무덤까지 복지네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임금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년에 합의들이 있는데 고임금의 근속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저런 종류의 사내복지가 완벽하게 구축된 직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거제도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여성들의 고리의 핵심은 주부 아카데미입니다. 삼성도 아카데미가 있고요. 대우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여성들의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업주부시기 때문에 이 매개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뭐 하겠어요? 이제 부서, 반, 그다음에 또 삼성은 못하게 하는데 대우는 뭐 동문회, 향후회 다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문회, 동호회, 그다음에 뭐 동아리도 있죠. 저희 그 사회인 야구 같은 거 하면은 8부 리그까지 있습니다. 야구 리그가 8부 리그까지 있습니다. 1부 리그에는 선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출인데 제가 LG 트윈스 팬인데요. 그 옛날 2006년 1라운드 1번이 김유선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김유선이라고 파이어볼러예요. 그러니까 155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의 문제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면 공을 못 던집니다. 공이 말린다고 하나요? 뭐 무슨 블레스 증후군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프로에 가고서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긴장되면 이제 공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155를 던지던 파이어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들밖에 안 오기 때문에 몇 명 안 되거든요. 이 야구를 보는 사람이. 봉황기 해봐야 뭐 황금사자기 해봐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몇 년 하다 4년 후에 방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 온 데가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리그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파이어볼러가 그 보통 이제 사회인 야구에서 잘 던지는 분들이 110에서 120 정도 던지거든요. 직구, 속구를. 근데 150이 아니고 살살 뭐 150을 던지면 무리가 갈 테니까 130 정도로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뭐 거의 뭐 캐치볼만 하고 노는데 아무도 못 치니까. 그래서 리그를 한번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 사내하청 업체가. 뭐 하여튼 남성들은 그런 방식에 이제 돌아가고 여성들하고 교류가 잘 되지 않는 전혀 다른 방식의 회로로 이제 지역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잘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뭐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반장 1억, 부장 1억이잖아요. 이제 부장 1억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게 한 1억 정도니까. 뭐 저희도 그렇게 받았던 거죠.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 5,500, 그 다음에 부장 1억 당시에 이제 12년 기준으로 하면 뭐 그렇게 받으면서 근속은 뭐 사람 때리지 않는 이상은 안 나가는 회사였죠. 그렇게 되고 매출 10조에 뭐 1조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회사였죠. 조선사가 다 그랬어요. 이 피크 시점은 언제까지냐면 2007, 8년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중국의 경기가 이제 팽창하면서 뭐 대부분의 제조업이 다 비슷하긴 한데요. 그 시절에 이제 원래는 한 4조 매출에 4천억 정도 남기는 장사를 하다가 LNG 수요나 컨테이너선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 10조 매출에 11조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됐었습니다. 이게 LNG선입니다. LNG선이 이제 조선산업의 이제 히트 상품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로 치면 LNG선이 사실은 스마트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척에 보통 지금은 한 1,800억에서 2,200억 정도 하는데 당시에는 3,000억이 넘었어요. 이게 귀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한 번에 수주하면 12척씩 수주하거든요. 그럼 얼마 될지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3조에서 4조 정도 한 번에 수주를 하고 이랬으니까 조선사들이 뭐 돈이 잘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배는 양산품일까요? 그 맞춤 생산하는 제작품일까요?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배는 양산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게 중요한데 배는 한 척을 기준으로 하면은 맞춤 생산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12척 이렇게 수주를 하면 첫 배를 하고 나면은 만약에 1,800억짜리 배면은 3,000억을 들여서 짓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1,200억이잖아요. 근데 둘째 배가 되면 똔똔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오류가 있어서 제작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수정합니다. 수정 보완하다 보니 두 번째 배는 똔똔이 되고요. 그러면 한 5번째 배가 되면 100% 마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남는 거죠. 나중에는 자재가 남아가지고 그 자재 갖고 짓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양산이 가능한 거죠. 한 척 한 척으로 보면 주문형 생산이 맞는데 전체로 보면 시리즈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양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전성기가 온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한기는 고전했을 거예요. 한 척 한 척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가족의 전성기라는 것은 사실은 노사협조와 작업장 혁신의 체제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8시 출근해야 되는데 7시 출근합니다. 이거 사실은 지금도 준법 투쟁합니다. 조합원들은 준법 투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8시 출근이기 때문에 8시 한다. 근데 회사에서 생각하는 작업의 시작과 근무의 시작과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근무의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가 생각하는 작업의 시작 뭘까요? 근무의 시작은 조선소라고 생각하면 뭘로 이걸 측정한다고 여기 홍영표 선생님 아실 것 같긴 한데 뭘로 측정할까요? 땡치면 용접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저희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전력 피크입니다. 모든 작업장에 모든 전력이 맥스로 올라오는 시간을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시간을 가볼 수 있을 거예요. 5분 전에 작업 준비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배 안에서 작업하는 외업 작업자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사람 외업이라고 하거든요. 도크나 암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외업 작업자는 10분 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장구 다 갖춰놓고요. 전원 키기만 하면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조를 7시 40분에 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 체조하고 몸 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체조 이제 5분 하고 그 다음에 안전구 외치거든요. 뭐 안전 좋아, 안전 좋아, 뭐 안전 좋아 이런 거 하는데 하고 올라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양보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회사에서 계속 그거 점검합니다. 전력 피크가 안 올라오면 이제 부서장들 다 죽습니다. 생산 관리하는 부서장들 난리 나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 사장들 다 죽어나죠. 근데 이게 이 노동자들이 그걸 1년에 통제라고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고 그거 갖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90년대 어느 즈음에는 인정하게 된 거죠. 왜 금속이 보장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고 복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회사하고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노사탑이라고 하면 무슨 악수하는 장면이 사실은 여기 제가 올려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그런 종류의 양보들을 하고 그동안 뭐 했겠어요? 노무관리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조합원들 쟁의에서 그 내용은 빼기 위해서 아까 전처럼 찌라시도 나눠 돌고 이거 혹시 절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뭔지 아실까요? 네, 고사인데요. 안전기원제입니다. 안전기원제를 저희 배 도크 진수하기 전에 진수는 물로 띄우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이날은 쉽니다. 저 오후에 하는데 오후 조업을 못 합니다. 왜냐면 막걸리 다 취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양보도 하고 이제 작업자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혁신은 저희 그런 거예요. 진짜 열심히 빗자루질 하는 것부터가 혁신이에요. 작업장에 있는 생사직 노동자들. 지금도 그때 관록 있는 반장님들은 아침에 6시부터 나오고 쓸고 있어요. 작업장 쓸고 있고. 이게 왜냐면 뭔가 먼지가 들어가면 용접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종류의 숙련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었고 이때가 상선의 전성기였고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다 잘 나갔던 시절은 사실 그런 종류의 헌신에 기대어서 만들어졌던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중공업 가족에는 함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함정이 뭔지를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노동자들이 헌신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저희 혁신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컴퓨터 놓고 앉아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뭐 그 다음에 R&D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술을 생산 기술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종류의 노동자들과 생산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에 몰입하고 조금 더 잔업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조그만 개선점들을 만들어서 그걸 누적시키는 게 예전에 말하는 혁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함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잠깐 보세요. 이거 뭐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1이에요. 1인데 이게 2004년이거든요. 2004년 기준으로 이제 중공업 가족이 함정이 많은 말이 됐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그 말 한 번도 안 했지만 사실 중공업 가족은 원청 정규직 생산직 원청 정규직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산해하청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이들이 무슨 가족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회사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뭔가 헌신에 기대해서 뭔가 혁신을 하는 체제였는데 2004년이 지나가면서는 1이 깨집니다. 1대1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작업자 중에 협력사 직원, 그러니까 사내 하도급 직원들이 훨씬 이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게 2004년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다 이때쯤이긴 해요. 또 그러니까 IMF 이후로 이제 그 비정규직에 관련된 법률들이 바뀌면서 파견에 대한 법률들이 바뀌면서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만큼씩 올라가다가 이제 2004년이요. 조선업의 경우에 2004년이 이제 산해하청이 더 많아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산해하청이 1대1 정도면 그래도 뭐 관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조선업에서 해양 플랜트를 피크로 하던 시절에는 몇 대 몇까지 가면 1대 1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이제 그 산해하청 노동자들 특히 그 중에 고용계약도 제대로 안 맺은 물량팀들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그들 입장에서 우리 앉아서 쉴 데도 없다 진짜. 밥 먹을 때도 막 바닥에서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식당이 그만큼 구비가 안 돼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직영들은 이제 그 중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게 이게 작업장의 이 분위기가 개판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뜨내기들이 다 와가지고 일도 못 하는데 그냥 사람 밀어넣으니까 이게 일이 되겠나 뭐 본인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해양 플랜트가 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이런 이제 작업자가 갑자기 늘어난 거. 원래 조선 3사는요. 현대중공업은 5만 명 들어가 있으면 딱 좋습니다. 그 울산 동구에 그 방어진에
현대조선소는 5만 명 정도가 좋고요. 대우랑 삼성은 3만 명 정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저게 많아도 사내하청이 많아도 근데 이제 6만 명씩 했으니까 대우랑 삼성에 6만 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인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직영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는 40대, 90년대에는 30대, 2000년대에는 40대가 됐는데요. 그러면 예, 뭐가 옵니까? 그 생산직 노동 많이 하다 보면 근골격과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재 판정을 이제 많이 받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규직 생산직이 6천 명 정도 있었거든요. 대우조선에. 삼성도 그 정도 되는데 생산을 하는 사람이 3천 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3천 명, 그럼 나머지 3천 명 뭐하냐? 지게차 모시고요. 크레인하고 공구 나눠줍니다. 근데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생산 지원직이라고 하는데 생산 지원직 가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똑같이 받는데 굳이 가서 용접할 필요가 있나요? 위험한 데 가서. 근데 그런 종류의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해양 플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차에서 하여튼 첫 번째는 이제 사내하청이 늘어나면서 이 생산 레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생산 체계가 깨졌다고 말할 때는 사실은 직영을 1대1이 뭐야 한 10대까지 늘어났던 그 순간이 사실은 작업장에 있는 그 숙련의 순환이나 혁신 모두를 박살냈다고 저는 보는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산품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양 플랜트는 양산품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조건이 다 다릅니다. 북해에다가 박는 그 FPSO 그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원유 공장인데 그거하고 멕시코만에 들어가는 거하고 호주에 들어가는 건 다 조건이 다릅니다. 재원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정동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기본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기본 설계 중요성에 대해서 조선업은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형 하나를 만들면 그게 기본 설계거든요. 선형이 만들고 나면은 그냥 뭐 그 다음에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각각의 개념 설계, 기본 설계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 일단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의 누적이 필요한데 뭐 그렇게 경험을 누적하기에는 갑자기 너무 많이 수주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개념 설계, 기본 설계를 못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문제입니다. 프로큐어먼트라고 써놨거든요. 프로큐어먼트 뭡니까? 구매예요, 구매. 자재를 사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설계를 저희가 하면은 뭐가 있냐면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설계를 저희가 많이 잘할 수 있으면 국산화가 많이 됩니다. 자재가. 왜냐면 엔지니어가 믿는 제품이라고 밀어낼 수 있으면 우리 제품을 쓸 수가 있는데 엔지니어가 자신감이 없고 아니 혹은 엔지니어링을 해외 회사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하겠죠. 근데 해양 플랜트의 그 엔지니어링 대부분 어느 나라 가냐면 프랑스하고 노르웨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옥포에서 거제도에서 플랜트를 짓다가 자재 하나가 박살이 났어요. 이게 크랙이 난 거예요. 크랙이 나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 만든 장비는 얼마 걸릴까요? 2시간 안에 옵니다. 왜냐하면 다 경남에 있어요. 2시간 안에. 그리고 전화가 욕하면 더 빨리 오겠죠 이제. 네, 욕하면 더 빨리 오겠죠. 별품 났다고 죽을래 뭐 이러면 빨리 갖고 오겠죠 이제. 근데 노르웨이엔 죽을래라고 말해봐 6개월 겁니다. 가져오려면. 그러니까 국산화의 문제가 그런 종류의 문제가 같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용접 뭔지 아시죠? 예, 용접하기에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잘 아시나요? 저는 정규 용접 자격증 참고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좋으세요? 그냥 이 자세. 이게 좋죠. 네. 그럼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자세는 이거 아래 보기라고 하거든요. 1G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좋은 자세는 뭘까요? 옆을 보고 바로 정면에 있는 거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어려운 건 뭘까요? 위로 보기. 근데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매달. 아니,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수중에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용접이 그렇게 되는데 배는 이 공정이 뒤로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공정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하나가 박살이 나가지고 다시 얘를 갈아 껴야 되면 뜯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용접하려면 원래 이렇게 하던 거를 이렇게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지고 늦어지고 지연되고 근데 그게 제가 뭐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무한급수로 늘어난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잡으면은 1시간에 할 걸 나중에는 100시간에 못 잡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돼서 등장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량팀입니다. 이제. 이게 왜 물량팀이 필요하냐면 오늘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맞춰야 내일 돈을 받습니다. 공정을 어느 수준까지. 근데 못 맞추면은 오늘 조금 노동력을 더 넣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더 들어간 로스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20%를 받아야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1조짜리인데 2천억을 받아야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갈아 넣는 게 낫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근데 그 온 사람들이 지경이겠습니까? 갑자기 동원해서 안 돼. 그러니까 저희가 허완주 기자님이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 이런 게 사실은 다 그런 방식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냥 뭐 위험한 데다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급할 때 사람을 좁은 구역에 많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뭐 그런 상식들 있잖아요. 뭐 화기를 쓰면 옆에서 페인팅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불 났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선행에서의 이 엔지니어링, 설계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에서 이 모든 거를 촘촘하게 다 잡을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단계가 변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슬슬 자각하기 시작해요. 엔지니어가 중요하다. 그럼 연구 개발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다, 엔지니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죠. 이분 혹시 누구 아세요? 예, 옛날에 현대중공업 회장이었던 민계식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처음엔 도면을 이제 베껴오는 것부터 시작이었는데 그때 PM을 했던 분들이 저는 뭐 엔지니어 히어로라고 부르는데 그 세대들이 있는 거죠. 이제 1960년대 학번 정도 되는 분들, 그 또래들이 이제 엔지니어링의 초창기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이제 덴마크 오덴샤 조선소장을 현대중공업에서 처음에 조선소장으로 데려오는데 뭐 그런 이제 덴마크에 또 갑니다. 기술 습득하러. 그럼 배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에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호텔방에 그 밤에 호텔방 모여가지고 도면 다 그린 거잖아요. 그거 뭐 눈썰미로 대충 그린 거잖아요. 또 한국 사람은 매뉴얼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고 했는데 그럴 때 그들의 보스가 이제 저런 분들인 거죠. 저분은 이제 보잉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다 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엔지니어가 굉장히 다수로 갑자기 많아지고 해양 플랜트를 많이 했던 시기는 어떤 거냐면요. 공대 출신들을 무지하게 조선사가 뽑아갔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조선 3사가 2,000명씩 뽑았던 시절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미래 먹거리인 해양 플랜트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뽑았는데 예, 근데 잘 안 됐던 거죠. 왜 안 됐는지는 또 뭐 계속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엔지니어 얘기 또 잠깐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기능올림픽 아시나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아실 건데 사실 올림픽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올림픽이라고 불러서 올림픽이 된 겁니다. 이제 보통 저기에 누가 나가냐면 공고 출신이나 전문대 출신들이 나가가지고 뭔가 용접이면 용접, 뭐 절삭이면 절단, 뭐 이런 거 다 이제 따오는 건데 조선소의 주력, 상선 아까 선박 건조를 할 때 엔지니어들의 주력은 다 대부분 기계 공고 나온 분들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로, 그러니까 설계직 노동자로 들어갔는데 설계직이 사무직으로 다 변했거든요. 90년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사무직이 되신 분들이지만 사실은 다 고졸, 전문대, 뭐 이런 분들이고 이제 생산직들은 직업훈련소로 직훈이라고 부르는데 직업훈련소 통해서 용접 배운 분들이고 이 기술직 엔지니어들은 특성화 기계공고나 전문대나 물론 이제 이 중에 4년제 아까 민계식 회장 같이 한 분들도 있었지만 이분들은 뭔가 양산하는 데 특화된 아까 선박처럼 그런 거에 특화되고 빨리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현장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는 후배들한테 맨날 그런 말 하는 거죠. 야, 배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다. 종이로 도면 찍찍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 아저씨들하고 한 잔 마시고 같이 좀 친해지고 그래야 이제 안 들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절에 그런 감각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작업장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의 전성기가 사실 조선산업의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 친구들은 좀 다른 거예요. 대학 진학률이 일단 50%가 넘어서 공대 이제 많고 기술직 양성을 이제 4년제 대학이 하기 시작된 거거든요. 전문대 나와서 이제는 조선소에서 엔지니어 못 하거든요. 뭐 그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뭔가 추격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 생산 설계가 아니고 개념 설계가 중요해진 시대. 개념 설계가 중요해진 거는 이제 뭔가 생산도
계속 많은 변경들이 오고 개념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연구개발 및 기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많지 않았는데 점점 서울 소재 대학이나 카이스트 포스텍 등의 이제 공과대학 친구들이 많이 조선소로 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저는 랩실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CAD로 다 하는 게 편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부장님한테 보고 가면 애들이 맨날 화냅니다. 대리들이. 출력해서 갖고 오라고 한다고. 전지에다가 이만하게 이제 출력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들고 가면 빨간 펜 하나 들고 계십니다. 동그라미 3개 칩니다. 고쳐. 근데 이거 온라인으로 했으면 얼마 걸렸을까요? 3분 이내로 걸리는 일인데, 이제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한 감각들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있었고요. 그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그런 종류 다릅니다. 영어로 써라 죄송합니다. 네. 특화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생산 설계가 중요했습니다. 작업자가 잘 보는 도면이 중요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프로세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의 개념 설계를 잘해야 되는 시절이 된 거고, 이 친구들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거제도나 울산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제 공대를 나와가지고 거기 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삽니다. 거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선소 귀신이 되면 거제도, 울산 귀신이 됩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게 있죠. 셔틀버스입니다. 금요일 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3시 되면 이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6시 50분에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게 한 10대 서울로 올라가는 거 있고요. 우등버스 기준으로. 그럼 250명이죠. 280명. 대우조선도 한 280명. 삼성중공업은 4대만 하더라고요. 그럼 한 120명. 매주 올라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와이프가 직장을 안 그만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선배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 여기만 다녀도 충분히 되는데 왜 하나 그 마누라 하나 어떻게 못 다스리냐고 말하지만 그냥 웃죠 뭐 이제. 네. 그렇게 되는 방식의 그 야드 중에 그 고학력 고스킬 엔지니어들. 그렇죠. 그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죠. 주말 네, 서울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문화적인 갭이 그래서 많습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로 출력하냐 전산으로 그냥 보고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선배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오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면 현장에 뛰어가라고 부장님들 항상 말씀하세요. 가서 보고, 사면주의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에서 많이 쓰는.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면주의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애들 막 돌아버립니다, 이제. 걔네는 그 시간에 논문 찾는 거 좋아합니다. 구글 학술 검색으로 논문 찾습니다. 조선업 관련 논문 찾습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논다고 합니다. 뭐 이상한 거 네이버 띄워놓고 네이버인지 구글인지 잘 모르죠. 그런 게 있고, 일 끝나고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공업 가족은 가족이니까, 여기 팀빌딩이라고 써놨지만 2글자로 읽어야죠. 회식. 회식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워크라이프 밸런스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 자기 삶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저기에 워크 러닝 밸런스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코세라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무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머신러닝 뭐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공부하고 그럽니다. 막. 그러니까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에 대한 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일에 너무 갈리는 게 내 삶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엔지니어로서 연속성이 있는 뭔가 커리어를 만들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배들은 그 시간에 한 잔 더 마시고 이 야드에 있는 생산직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 해소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체성도 이걸 하나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식구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한 과장 밑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드림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은 그냥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일은 일이 되게끔 일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선배들이 맨날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서운하다고 합니다. 후배가 서운하다. 후배가 무슨 말 할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도 당연히 또 감각이 다르고요. 지금 뭐 대부분의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있죠. 조선업 아니어도. 그래서 이게 셔틀버스입니다. 제가 타기 전에 찍었습니다. 저도 뭐 셔틀버스 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비단 조선업 문제냐?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구미
구미하고 용인이 SK 하이닉스 공장 유치하는 건에서도 똑같이 벌어지잖아요. 하이닉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저희 용인으로 가고 나서? 예. 예, 뭐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조선업에서 옛날에 천안 분계선이라고 그랬어요. 천안 남쪽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뭐 그렇기 때문에 천안 위쪽에다가 우수한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반도체 산업은 지식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점점 많이 변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죠. 반도체가 물론 첨단 산업이긴 한데 그 말을 만약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짓는 조선소 임원한테 물어봐도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소들은 안 내려올라는 애들 잡으려고 서울에다 엔지니어링 센터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은. 현대중공업은 상암에 지었고요. 삼성중공업은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제일 좋아하는 판교에다 지었습니다. 예, 삼성은 항상 영악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우는 돈이 없어서 마곡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공적 자금 받으면서 돈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하다가 버렸습니다. 이제 더 안 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이 친구들 어떻게 이 엔지니어들 어떻게 하냐는 이 질문이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또 한편에 같이 있었던 게 거거든요. 이제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제 공정 얘기는 이따가 또 궁금하신 더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가 재생산의 위기가 옵니다. 공정의 어려움이 일단 있겠죠. 공정의 어려움 아까 말한 것처럼 선행에서 문제가 빨리 안 풀리면 용접하는 작업자들이 어려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정 전체가 밀립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배를 한 척 수주하면요 1조짜리면은 2천억씩 5번에 나눠 받았어요. 예, 대금을 여기까지 하면 2천억. 근데 헤비테일이라는 방식이 금융위기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던 2008년 당시에 이제 바로 정착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계약금 2천억은 줘요. 8천억은 다 완성한 다음에 줘요.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 빌려다가 자재값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줘야 되니까. 그럼 공정이 밀리면 안 됩니다. 근데 공정이 밀리니 그래서 사실은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밀리고 밀리다가 네. 공정이 그렇게 어려웠고요. 뭐 이런 상황도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암벽의 건조 등이 리그기 한기가 공정지원 문제에 봉착했다. 전체 완성률 70%에 그친다. 뭐 쭉쭉쭉 이제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전선 포설을 하다가 배관이 건드려서 전선이 파손이 났다. 그럼 전선이 파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걸 잘라요. 드러내요. 그 다음에 전선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물량팀을 갈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밤 되면은 저희 밴드 많습니다. 앱이요, 밴드 앱. 그걸로 이제 막 작업자들 불러냅니다. 베테랑들 막 불러내가지고 한 번에 막 300명, 500명 동원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예, 뭐 무슨 일인지 뭐 공정은 하여튼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7조 1000억 정도 들어갔네요. 이거는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들어갔던 돈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출자 전환한 돈 생각하면 10조는 좀 넘었죠. 그리고 또 이제 분식회계였던 것도 밝혀집니다. 사실 야대에서는 항상 우리는 공정은 항상 어려운데 매년 대우조선은 10조 매출에 5천억 영업이익이 3년 동안 났어요. 12, 13, 14년. 이상하잖아요. 공정은 이제 안 넘어가는데 돈은 나와요. 그때 이제 분식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알만한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또 근데 항상 모든 회사는 다 어렵다고 말하기 때문에 분식은 왜 한 건가요? 뭐 분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남상태 예. 하여튼 MB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 남상태 사장이 연임을 위해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해양 플랜트 시장에 교란을 했습니다. 가격 덤핑을 한 30%씩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돈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였냐면 외상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외상을 했을 때 이제 그 돈을 손실로 잡느냐 아니면 이거를 매출로 잡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매출 채권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난을 좀 쳤죠. 그게 이제 계속 누적돼서 분식을 결국에 하게 되는 상황이 왔죠. 연임을 또 계속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제 대주주고 CEO들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사실은 그 장난을 좀 치게 됩니다. 뭐 또 이따 질문이 나오면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욕을 뭐 처음에 공적 자금 받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두 번 받으면 뭐 한국에서는 뭐 다들하고 네이버 댓글은 이제 뒤덮이기 시작이고, 그 당시에 또 좋은 말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비 기업이란 좋은 말이 생겨가지고 이제 매일 좀비 기업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사진 뭐 그 당시에 어느 방송국이 와가지고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영상은 더 힘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집을 이렇게 싹 비춰주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이제 아까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게 공정지원에서 많이 이제 그 산하청이나 물량팀을 동원하다 보니까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조선업에서 10만 명이 일자리 잃은 걸 알거든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서 생산직 직영 노동자는 0명 잘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해고를 누구부터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산하청 업체들을 폐업시키죠. 통폐합하면서 줄어들었고요. 물량팀은 그냥 쫓아내면 되죠. 뭐 계약도 제대로 안 썼는데. 그게 10만 명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아까 공적 자금 받으려면은 물적 인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물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계열사를 파는 겁니다. 뭐 그런 거 했고 뭐 도크도 팔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인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가장 만만한 거 누굽니까? 부장님이죠. 부장님. 사무직 이제 연차 높은 부장들을 잘라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희망퇴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들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했던 일이 뭐냐면 사무보조 여직원을 자르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들. 그래서 뭐 300명, 400명씩 이렇게 잘랐죠. 그걸로 TO를 채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약한 고리부터 이제 쳐내는 방식이었는데, 뭐 그래서 되게 많은 이제 희생을 감수한 것 같지만 그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나왔고, 실제로 부장님들 안 나가려고 하면 뭐 많이 안 나갔죠. 그 해고의 외주화란 말을 저는 그래서 좀 쓰고 싶더라고요. 원래 당연히 외주 노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적나라하게 고용 조정의 그 하나의 기제로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문제는, 이 사람 아까 그 친구들은 쫓겨난 거잖아요. 이제 그 산하청 노동자는 쫓겨난 건데, 이 친구들은 떠납니다. 예, 아까 그 천안분계선을 안 넘어오고 싶은데 돈을 많이 준다니까 왔던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일도 고되기도 하고, 그 지방회사에 다니는 메리트가 갑자기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다 임금 삭감을 하거든요. 20%씩 치고 막 이러니까 뭐 시골 회사가 왜 다닙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막. 근데 그거에 이제 자존심 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자괴감 느끼는 친구들은 부산대, 해양대, 뭐 울산대, 여기 나온 그 지역에 동남권에 공대 나온 친구들은 이게 너무 자기들한테 너무 좋은 직장에서 왔는데, 이자들은 맨날 퇴근하고 어디 독서실 같은 데 박혀가지고 자격증 공부하고 이러더니 뜨잖아요. 이직하잖아요. 이 공정은 실제로 누가 또 나중에 했겠습니까? 남은 친구들이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그 굉장히 동기라고 좋아했거든요. 서로 와 서울대 나왔는데 동기야 막 이런 말을 제 이제 친구들이 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다 떠나는 거죠. 진짜. 실제로 지금 설계 엔지니어 중에 과장급 이하로 하면 과장 대리 사원이잖아요. 조선 3사 한 반씩 나갔습니다. 지금 반 토막 났습니다. 엔지니어. 제가 이번에 전화로도 새 회사 다 좀 전화해봤는데 반 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부장님들, 차장님들만 남았죠. 그리고 그 지역 친구들만 남았는데, 이 경쟁력의 차원에서 필요했던 거는 나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너무 주저없이 떠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가족 안 했잖아요. 셔틀버스 타고 다니다가 가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엔지니어 TO가 각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엔지니어 TO라고 하면 사무직이 한 6,000명씩 있다고 치면 되고, 현대는 10,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 60%가 원래 설계 엔지니어예요. 60%? 사무직의 60%는 설계 엔지니어 항상. 6에서 70%. 네. 그 중에 절반씩이 나갔습니다. 이 친구들은 재발로 나간 거죠. 아까는 쫓겨난 거고. 그리고 이제 거제 같은 도시는 포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수, 포항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산업이 안 되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막내 선생님이 잘 아시는데, 20살 되면 떠납니다. 딸들이 다 떠납니다. 그 근처 대학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더 교대사대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지역에 교대사대 보내면 그래도 여기서 어디서 살고 나중에 결국에 아빠랑 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다 그냥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서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대학을 어디서 나온지 보면 거기가 자기 고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산 출신인데 서울대 나왔으면 그 친구는 서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회사 제가 인사팀에 있을 때 기준은 그래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그래서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배치를 시키면 절반 이상 퇴사합니다. 밑으로 내리면. 서울에서 학교 나온 친구들은. 근데 하여튼 딸로 돌아가면 딸들이 원래 계속 나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 거 몇 살에 들어오냐면요.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에 들어오거든요. 뭘로 들어오는 거겠어요? 거제 같은 도시는. 결혼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한마음 결혼식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업이 좋을 때입니다. 근데 업이 안 좋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바로 지금 밑에 보면 예, 계속 위에 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바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거제가 원래 아이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낳던 도시거든요. 2.5가 넘었거든요. 그 2016년만 해도 2.1명이었어요. 그러면 아주 한국에서 우수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2년 사이에 1.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0.6명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물론 전국 평균보다 높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 2년 사이에 그렇게 했다는 건 여기 이 도시의 재생산 기능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튀는 건 뭐예요? 안 들어오는? 응? 어디? 저기 다 들어와 있고 네 번째. 2011년만 왼쪽에서 네 번째. 튀는데 아, 여기야? 약간의 여기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뭐 이때는 결혼을 잘 안 했나 보죠.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면 트렌드는 원래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올라가는 트렌드인데 전입이 많은데 전출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반하고 올해 자료도 아마 큰 변화 없을 거예요. 책 쓸 때 기점의 자료긴 한데요. 예. 이게 대략 몇 년쯤인가요? 지금 요 맨 끝에 17년이요. 17년. 네. 왜 안 넘어가지? 네. 뭐 여전히 그리고 조선업은 구조조정 중이고 도시도 구조조정 제 책은 뭐 어쨌든 잘 팔리긴 했는데 지금 뭐 인수권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됐고 기업 지금 그 심사가 있죠. 결합 심사가 지금 아마 김상조 위원장은 해준다고 했으니까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유럽이나 이제 우리 고객사들이 있는 나라에서 다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 그 쟁점도 있고 여전히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좀 미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재는 하나 있죠. LNG선 지금 호황 때문에 뭐 수주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 16, 17년까지 수주한 배들은 수익을 못 낼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수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수주한 거라서. 지금 올해 뭐 18년부터 수주한 배들은 그래도 시장이 좀 풀리고 나서인데 그 전에는 시장을 좀 띄우려고 많이 수주한 게 있어서 아마 그 수익이 좀 개선되고 나면은 그게 반영되려면 뭐 좀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LNG 호황은 또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아니잖아요. LNG 사실 1999년부터 한 거거든요. 20년 동안 다시 사이클이 한번 돌아온 거예요. 배는 20년짜리예요. 20년 지나면은 폐차 하듯이 팔고 다시 신차 사는 게 신조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건지 이게 진짜로 다시 새로운 흐름이 온 건지 아직 장담하기 좀 이르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해 볼 거에 그냥 뭐 업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떠나서 좀 떠올려 볼 게 좀 몇 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숙련에 대해서 우리는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과 생산직 노동자의 혁신에 대해서 물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데 광고는 창의적인 뭐 이런 뭐 혁신에 대해서 말하지만 저는 사실은 결국에는 엔지니어의 숙련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숙련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마강래 선생님 오셔서 참 좋네요. 네.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가 엔지니어 문제하고 떼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엔지니어 어떻게 양성하는지 뭐 독일, 뭐 일본, 미국식이 있는데 한국만 얘기하자면 한국은 뭐 일본식으로 좀 처음에 직훈 체제 이런 걸로 양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회사들이 그냥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미국식의 특징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독일식의 특징은 노사정이 결정한 대로 협회가 숙련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일본은 기업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기업 내에서 기업이 관리하는 거죠, 승려를. 그런 차이가 이제 있거든요. 한국은 일본식으로 오다가 미국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약간 헤매는 좀 그런 숙련 체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체제를 아직 한국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생산직의 숙련을 어떻게 만들지는 아는데 이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키울 건지 그냥 OJT는 하죠. 선배가 가르쳐주는 OJT는 하는데 이 엔지니어를 뭐 조선업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에서도 그거에 대한 게 없고 그러다 보면 뭐만 하냐면 좋은 머리 똑똑한 애들만 뽑으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수한 대학의 공대생들을 뽑으려고 입도 선매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성을 어떻게 될지는 전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조선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해양 플랜트의 경우에서도 그런 체계가 깨졌기 때문에 전수도 안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선배들은 해양 플랜트 안 해봤고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되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진화와 엔지니어 문제. 하여튼 뭐 이제 미국식 모형 가고 있는 건데 이 여전히 우리는 좀 너무 고졸 생산직의 롤만 좀 생각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고용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가 저 때는 고졸이란 말이에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맞잖아요. 고졸 이하인데 지금은 70% 이상이 4년제를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뷰가 뭐냐 이거죠. 이제 고용 정책에서 누구를 볼 거냐. 근데 제조업 얘기하면 자꾸 그냥 쌍용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한진중공업 뭐 등등 다 생산직 노동자만 자꾸 떠오르거든요. 이 뭔가 눈물 흘린 사람들 항상 다 생산직 아저씨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뷰는 맞아요. 그것도 좀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사람이 누구냐도 그런 의미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할 얘기인데 저희는 또 엔지니어 얘기하면 탑티어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가기 싫어하는 그 친구들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남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이 젊은 이 지방대 나온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숙련할 건지 또 사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조업의 주요 사이트는 다 지금 부울경에 있는데 부울경이 딱 사실은 지금 그 문제에 아주 외통수로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미고 뭐 앞으로 어디다가 지방에다 공장 짓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가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해법 사실 지금 못 만든 상태고 각자 도시들 지방 소도시들 하나씩 덤벼봐야 뭐 안 되고 다들 군산 될까봐 걱정만 하는 상황이 오겠죠. 군산은 지금 사실 답이 없죠. 지방 분권의 문제, 부울경의 문제라는 건 부울경 엔지니어들 얘기하는 건가요? 예, 뭐 일단 제 책에서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제조업의 주요 사이트는 어쨌든 여전히 한국에선 부울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부울경이 잘못한 것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저는 거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여성 엔지니어인데요. 이게 서울이거든요. 아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성 엔지니어 25% 정도 뽑아요.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사이트에서. 근데 부울경은 10%야, 10%. 안 뽑으니까 못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인재가 없어서 그럴까?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팀 관점에서 보면 서울 출신 여성 공대 나오는 안 뽑습니다. 오면 2년 안에 뜰 거라고 그냥 봅니다. 그래서 안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는 더 안 뽑았겠죠. 그나마 지금 하는데 정부도 별로 의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공대는 남자애들 가는 거라고 여전히 그게 사고 구조가 있고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을 제조업 도시는 될 거라고 전제하는 게 제가 볼 땐 그게 엄청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안 탈 수 있죠. 이쪽에 많은 일자리가 있다면, 제조업 일자리가 있다면 뭐 물론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건 나쁜 일이지만 뭐 여기서 좋은 엔지니어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라벨이 그 L이 러닝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거제 같은 데면 부산을 물론 갈 수는 있는데요. 이게 버스로 가는 거하고 자차로 가는 거하고 지하철로 가는 건 감각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차 끌고 거가대교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내고 매일 왕복 20,000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갈 수 있는 데는 아닌 거예요. 매일 공부하러 거기 부산대학교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광역권의 이제 이게 촘촘한 접근성이 사실은
뭐 부산은 지하철이 있지만 뭐 없는 거죠. 이제 부산과 다른 도시들과의 연결만 그렇게, 물론 이번에 경전철을 놓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종류의 접근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으면 엔지니어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하고 저는 굉장히 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뭐 항상 그리고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문화 인프라 얘기하는데 그거 되게 혐오 발언입니다. 사실은 뭐 사람들이 다 무슨 영화관 있어야지 삽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일하고 배우고 사는 이 주거에 대한 감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실리콘밸리 같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조금 제조업이 질적 전환할 수 있으면 부울경 같은데 실리콘밸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종류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여기는 그냥 항상 그냥 공장에서 굴뚝에서 그냥 뭔가 나오고 작업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뭔가 그런 감각으로만 만드는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뭐 아이디어 있는데, 아이디어는 하여튼 저는 뭐 결국에 이쪽은 좀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나. 제조업 이제 뭐 조선뿐만 아니라 울산 공장도 혁신의 주체는 요즘에 현대자동차 혁신의 메카는 베트남이나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 공장이 아니거든요. 이제 또 울산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전방 산업에 안 받치는 포스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뭐 이제 다 그런 종류의 질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에서 한 회사 망한다고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대기업 하나 그냥 문 닫는다고 해도 놀라지 않는데, 거제 같은 데는 70%가 조선업이고 포항 같은 데도 70%가 철강이고 이런 도시들 한 방에 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결성이 좀 강화돼 있고 이게 권역이 사고의 기준이 좀 크다 이러면 조금 완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좀 다른 방식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종류를 좀 하고요. 뭐 그러려면 이제 산학연 이제 저희 뭐 트리플 헬릭스라고 이제 같이 연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강화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여성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에 대한 얘기 빼놓고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젠더에 대한 얘기 빼놓고는 사실 제조업이나 지방에 대한 얘기에서 좀 많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다. 이게 마칠 건데요. 이거 어딘지 이게 뭔가요 이게? 독서실이죠. 저희 여기를 이제 취업사관학교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안에서. 저기 열심히 저기서 공부해서 이직하자고 서로 파이팅 외쳤습니다. 저희 앞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저도 저기 있다가 회사를 관뒀나? 하여튼 이게 독신자 기숙사고 그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잡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뭐 이제 남게 하는 게 문제인지 혹은 뭐 끌어들이는 게 문제인지 조금 더 따져볼 문제고, 그러니까 중공업 가족 유토피아 최근 조선업 얘기를 한참 해놨지만 고민은 이런 가지로 좀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